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30대 여자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참 화목했어요. 사춘기 시절 반항기조차 미미하게 지나갔을 만큼 애정 가득한 집안이었죠. 그렇게 10년 전 제게 닥친 불운은 너무도 참혹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날은 여느 날처럼 학원이 끝난 저를 엄마가 데리러 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사고를 당했어요. 정신을 잃기 전 나눈 마지막 대화가 여전히 선명해요. 엄마, 나 너무 아파. 너무 무서워. 지희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이웃분께서 사고를 목격해 빠르게 조치를 취해준 덕에 저는 늦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회복을 위해 한동안 병원에서 지내야 했지만 그건 괜찮았어요. 그러나 저는 정신을 차린 뒤 마냥 안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으니까요. 그 충격이 너무 커 저는 몸이 회복된 후에도 완만한 생활은 할 수 없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 사고가 나기 전처럼 지낼 수 없었거든요. 저는 차에 올라타기만 해도 온몸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기에 장거리를 차로 이동한다는 건 꿈도 못 꾼 채 지냈어요. 그래도 남은 가족들 덕에 저는 서서히 일상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사고로 떠나보낸 지 7년쯤 되었을 때 예비신랑을 처음 만났답니다. 예비신랑이 이직을 해 제가 다니던 회사에 저의 상사로 입사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네, 최지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희 씨는 좋겠네. 이렇게 잘생기고 능력 있는 상사도 만나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우신 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제가 영광입니다. 팀장님은 평소 남직원의 칭찬을 자주 하던 분인지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를 콕 집어 말한 것도 아닌데 예비신랑의 말에 괜히 얼굴이 붉어지기까지 했죠. 아마도 저는 예비신랑을 보고는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예비신랑은 당시 제 시선에선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했을 정도이니 인정받은 것은 물론 훤칠한 외모에 활기찬 성격까지 돋보이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에 예비신랑은 사내에서 인기가 꽤 있었어요. 지희 씨는 일할 맛 나겠네. 그러게, 자기는 무슨 복이 있길래 굴러들어온 상사가 성우님이니?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죠. 덕분에 전보다 업무 효율이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저는 여직원들의 질투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눈에 띄는 편은 아니라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구설에 올라본 적 없는데 예비신랑의 입사 이후 많은 여직원의 입방아에 올랐거든요. 요즘 이 팀 최주임 얼굴에 웃음꽃이 다 폈더라. 난 그런 모습 처음 봐. 패션은 또 어떻고요? 당장이라도 꼬리칠 기세던데요? 성우님이랑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던데 부러워 죽겠어요. 나중에는 그런 구설수가 예비신랑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유독 적극적인 태도로 저를 대했던 것 말이에요. 자기로 인해 제가 꽃뱀, 불려우 같은 꼬리표까지 달게 되었을 때 예비신랑이 저를 대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추문이 계기가 되어 저와 예비신랑은 눈이 맞았고 그렇게 사내 커플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예비신랑과의 인연은 제게 너무도 특별했고 또 소중했어요. 제게 생긴 스트레스 장애가 예비신랑의 노력 덕에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물론 차를 탈 때 여전히 긴장은 됐지만 한두 시간 정도의 거리는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요. 거기다 예비신랑은 우리 가족에게도 각별했어요. 엄마를 잃은 후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우리 집은 종종 가라앉은 분위기가 맴돌곤 했어요. 하지만 예비신랑이 왕래하면서부터 훨씬 사람 사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아이고, 우리 성훈이 왔네. 내가 예비사위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 아빠도 참, 그렇게 부담 주지 마. 자꾸 그러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겠어? 저도 아버님 뵙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통했네요.
자기야, 부담이라니. 난 너무 감사하고 좋아. 친정아빠는 언제나 예비 신랑과 함께 보내는 시간엔 들떠 있었어요. 딸들만 있어서 아들이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기쁘다고 했죠. 제 예비 시부모님도 참 따뜻한 분이었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상냥히 대해주셨고 엄마를 잃은 제가 안타깝다며 잘 살펴주었답니다. 특히 예비 시모가 제게 신경을 많이 써주었어요. 어딜 가든 뭘 하든 저를 챙겨 함께하곤 했어요. 저는 그런 예비 시모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죠.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를 이미 가족과 다름없이 대했어요. 그렇기에 내 생에 이런 감사한 인연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저는 예비 신랑에 대한 감정이 나날이 깊어갔죠. 딱 하나, 제게 남은 시련이 있다면 차를 타는 것은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운전대를 잡는 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었어요. 그 탓에 저는 제 차가 있었음에도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몰아볼 수 없었어요. 이 이유로 차를 팔까 수없이 고민했던 적도 있었지만 제 첫 취직 선물로 부모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라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차는 친정엄마가 직접 골라준 거였거든요. 예비신랑도 제게는 소중한 자동차임을 알고 있었던 터라 저를 대신해 관리를 도맡아 해주었죠. 하루는 예비신랑이 뜻밖에도 제 차를 빌려주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자기야, 자기 차 말이야. 내가 며칠만 좀 타고 다닐 수 있을까? 갑자기 왜? 차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아니, 점검을 맡겼어. 내 차가 이제 오래됐잖아. 그래서 그런지 이번 기회에 이것저것 살펴보자고 하더라고. 하긴 아버님께서 타시던 차라고 했잖아. 내 차라도 괜찮다면 나는 좋아.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예비신랑이 편히 타고 다니도록 며칠 보험까지 들어주었어요. 길어야 사나흘 타는 정도라고 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비신랑은 큰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닌데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차를 돌려받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밤이 다 되도록 예비신랑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연락도 되지 않아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비신랑은 한참 후인 밤 12시가 훌쩍 넘어서야 연락이 오더군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미안해. 가볍게 저녁만 먹고 파하기로 했던 자리가 갑자기 술자리로 바뀌는 바람에 연락을 바로 못했어. 술? 오빠 지금 어딘데? 운전은 어떻게 하려고 술을 마셔? 술을 마셨다는 말만으로도 불안이 엄습했어요. 워낙 운전에 관한 일이라면 예민하던 저라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이악 물고 참았어요. 하지만 곧 이어진 예비신랑의 말에 치밀어 오른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자기야, 실은 숨김없이 솔직하기로 약속해서 털어놓는 건데. 뭐야? 무슨 사고라도 쳤어? 왜 그렇게 밑밥을 깔고 그래, 불안하게. 대리를 부르는 대신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해줬어. 그런데 정말 그 애는 맥주 2잔 정도밖에 안 마셨거든. 취기 하나 없이 멀쩡했는데 하필이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지 뭐야. 뭐? 그럼 지금 술 마신 사람한테 내 차를 맡긴 채 오빠까지 타 있었다 이거야? 진짜 미쳤어? 미안. 내가 차는 내일 가져다 줄게. 오빠 정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믿고 빌려줬으면 실망을 시키지 말아야지. 어떻게 음주운전인 걸 뻔히 알면서 운전대를 맡겨? 아니, 운전을 정말 잘하는 친구기도 하고 또 맥주 조금 마신 건 사실 술 마신 것도 아니잖아. 예비신랑은 핑계댈 구실을 찾는 듯 했지만 이게 그런다고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저는 다음날 예비신랑이 우리 집 앞으로 차를 몰고 오자마자 블랙박스 확인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 저에게 서운하다며 화를 내더군요. 최지, 너 나 못 믿어? 뭘 알고 싶어서 블랙박스까지 확인하겠다는 건데. 못 믿을 행동을 먼저 했잖아. 오빠가 음주운전을 한 건지 확인하려고 그런다 왜? 그리고 왼편 문짝 긁힌 자국 안 보여? 어떻게 된 건지 직접 확인해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래. 내 친구가 차 빼다가 조금 긁어먹었다. 내가 수리해 줄게. 그럼 될 일을 왜 이렇게 유난이야? 저는 언성을 높인 예비신랑을 뒤로 한 채
블랙박스를 켜 차를 빌려줬던 날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예비 신랑이 제 허락도 없이 차를 그 친구에게 빌려주기까지 했더군요. 알고 보니 자기 차를 정비소에 맡겼다는 것부터 거짓이었어요. 제게 차를 빌릴 구실일 뿐이었던 거예요. 몰래 제 차를 빌려준 것도 모자라 긁어먹고 또 음주운전까지 맡겼던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에 열이 뻗쳐 예비 신랑을 쥐잡듯 잡아댔어요.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나한테 이 차가 어떤 차인 줄 몰라? 빌려주고 싶거든 오빠 차를 빌려주던가. 거짓말까지 치면서 이랬던 이유가 뭔데? 어? 이러면서 뭐? 유난이라고? 자기야, 내가 미안해.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어. 그러니까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응? 나 무시하고 버린 이 상황에 진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은 능력껏 척척 잘도 하는 사람이 이런 사리 분별도 못하는 게 말이나 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왜? 자기야, 무시라니 절대 그런 것 아니야. 그날 제게 용서를 빌겠다며 음주운전을 했던 그 친구까지 제 앞에 데려와서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빌더군요. 거기다 둘이서 책임지고 제 차를 수리해 놓겠다고 약속했죠. 물론 그런다 해도 제 화가 쉽게 누그러지진 않았어요. 다만 이번 일을 통해 예비 신랑이 생각을 고쳐먹겠구나 싶었어요. 실로 그날 이후 차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게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문제의 날이었지만 더는 책잡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모든 과정에서 어찌나 엄마 생각이 나던지 평소 잘 꾸지도 않는 꿈에 여러 번이나 엄마가 나올 정도로 사무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면 며칠을 감정이 널뛰기라도 하듯 오르락 내리락 요동을 쳤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던데 그 때문이라 여기며 저 스스로 다독여가며 그렇게 결혼 준비를 이어갔죠. 하루는 친언니를 도와 조카들을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간만에 누리는 여유라는 생각에 기분이 들떴어요. 그런데 친언니가 툭 던진 몇 마디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희 너 아직 운전할 생각 없어?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언니도 알잖아. 나 아직 운전은 무리라는 거. 그래도 결혼하면 금방 아이도 생길 텐데 괜찮겠어? 꼭 운전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애엄마라고 다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꼭이라기보단 엄마가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육아엔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 언제가 됐든 운전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면 지금부터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 친언니의 말을 부정할 수는 없더라고요. 친언니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운전하는 엄마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남편이나 저나 적은 나이는 아니니 1년 정도만 신혼을 즐기고 바로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러니 친언니의 말에 절로 동요되었죠. 고심 끝에 저는 운전대를 잡아보기로 결정했어요. 못한다고 안 하면 평생 끝내지 못한 숙제로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친정아빠에게 운전 연수를 부탁했어요. 아빠, 나 운전 연습을 시작하려는데. 그게 정말이야? 그래, 이제 용기 내서 도전해봐야지. 잘 생각했다. 그치? 그래서 말인데 아빠가 좀 도와줘요. 잘 생각했다고 격려하던 아빠는 도와달라는 말에 적잖게 놀란 듯 보였어요. 말까지 더듬으며 말을 이었죠. 내가?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어떨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지. 아빠랑 몇 번만이라도 같이 연습해보고 자신감 조금 붙으면 그땐 학원 등록해서 연습할게. 제발, 응? 운전대를 잡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데 낯선 사람을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한다는 건 제게는 아직 너무도 큰 어려움 같았어요. 그래서 무사고 경력 30년이 넘은 아빠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앞둔 이 나이에 철부지처럼 졸라댔네요. 운전으로는 아빠도 베테랑이지 않느냐며 말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저희 아빠도 제 부탁에 결국은 응해주었어요.
그렇게 주말에 2시간씩 제 차로 연습을 하기로 했답니다. 드디어 첫 운전 연습을 앞둔 전날 밤, 생각만으로도 긴장이 되어 한참이나 뒤척이다 잠이 들었어요. 그 탓인지 저는 꿈까지 꾸게 되었는데요. 그 꿈에는 이전에 왕왕 나오던 친정엄마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왔어요. 다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소리도 나지 않는데 연신 입을 뻐끔거리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뭐라고? 소리를 내서 말을 해봐. 하나도 안 들려. 꿈속에서 제가 엄마를 등지고 몸을 돌리려는 그때 엄마가 제 손목을 확 잡아 끌며 소리쳤어요. 안 돼! 안 돼! 그 차는 안 돼! 저는 그 순간 번뜩 눈이 떠져 잠에서 깼어요. 결국 운전 연습을 하기로 한 날 아침, 찜찜한 마음에 친정아빠에게 연습을 미루자고 한 뒤 레커차까지 불러 제 차를 정비소로 옮겼습니다. 예비신랑은 주말엔 늦잠을 자는 편이라는 걸 알기에 제 꿈 때문에 쉬는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정비소에 도착하자마자 제 차를 점검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차를 맡긴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정비사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정비사의 말에 기함했습니다. 차주님, 이거 차가 완전 엉망진창인데요. 수리하려면 장난 아니겠어요. 네? 그게 무슨... 제 차랑 다른 차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비소에 있는 차라곤 차주님 차뿐인데 헷갈릴 거 뭐 있어요? 그나저나 이 차로 운전 연습을 나갔다간 다시는 운전대 잡을 일조차 없을 뻔했어요. 점검 맡기길 천만다행이지. 저는 정비사의 말이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최근에 예비신랑에게 빌려준 것 말고는 차에 올라타 본 적도 없는데 사고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거의 탈 일 없는 차라서 분기마다 꼬박꼬박 점검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까진 나도 모르지만 내부만 보면 충돌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정도로 망가지려면 사고도 꽤 컸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불현듯 떠올랐던 때가 있었어요. 사실 예비신랑이 갑작스럽게 입원했다며 연락이 왔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정비사에게 양해를 구해 전화를 끊은 뒤 곧장 예비신랑에게 찾아갔어요. 잠이 덜 깼는지 부스스한 몰골로 현관을 열어주더군요. 저는 그런 예비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입원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었지? 갑자기 찾아와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태어난 지가 언젠데 그런 걸 물어. 내 차 말이야. 오늘 정비소에 맡겼는데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뭐? 갑자기 정비소에 차를 왜 맡겨? 그걸 어떻게 정비소까지 가지고 갔는데? 예비신랑은 제 차 얘기가 나오자마자 잠이 번뜩 깨는지 놀란 토끼 눈이 되어서는 묻더라고요. 저는 화를 누른 채 정비소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예비신랑은 자신이 아니라며 어찌나 잡아떼던지 입원했던 걸 몰랐다면 깜빡 속을 정도였다니까요. 왜 맡겼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사장님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차 상태가 안 좋다는데 오빠 뭐 아는 거 없어? 차가 어디가 어떻게 이상하다는데? 설마 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응. 오빠 말곤 내 차를 타는 사람도 없고 오빠만큼 내 차를 잘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 차가 사고 차량 같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사고 차량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이런 의심이나 받자고 그동안 널 대신해서 관리해준 줄 알아? 이런 대우나 받자고 내가 신경 써준 줄 아냐고. 솔직하게 먼저 털어놓았다면 좋았을걸. 끝까지 잡아떼고 억울하다는 듯 말하는 예비신랑의 태도에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비사와 나눈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는데 그걸 이렇게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저는 예비신랑을 한참 노려보다가 말없이 녹음해뒀던 파일을 재생시켜 들려주었어요. 이래도 억울한 척, 모른 척 할 거야? 운전대도 못 잡는 내가 사고를 냈을까? 빨리 바른 대로 말해. 지희야, 미안해. 정말 계속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런데 전체 수리할 돈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오빠의 안일함으로 인해 오늘 어떤 일이 생길 뻔했는지 알아?
예비 신랑은 그제야 모든 걸 인정한 듯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 모르게 차를 몰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사고를 당했다고요. 입원했던 것도 전부 그 사고 때문이었다면서요. 당시 제 차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예비 신랑에게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점검일이 다가와 미리 제 차를 가져가 자신이 아파트 단지에 세워뒀다고 했어요. 급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어 말을 못했다고요. 저는 바보처럼 그 말을 그대로 믿었네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건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자동차의 외관은 너무도 멀쩡했다는 거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비 신랑에게 물었어요. 외관은 평소랑 다를 게 없었어. 그래서 사고가 났을 거란 생각도 못했고. 어떻게 된 거야? 외관만 먼저 수리했어.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그때 내부 수리도 할 예정이었고. 너는 운전을 못하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오빠 말은 나를 속이기 위해서 외관 수리만 먼저 했단 거야? 내가 정말 이 일을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실로 꿈에서 엄마가 나와 차에 대해 암시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번은 엄마의 뒤를 이어 저와 친정아빠가 상을 치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이르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렇기에 저는 더욱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차를 몰고 나갈 일이 없다고 이런 일을 비밀로 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저는 예비 신랑을 향한 실망감에 언성까지 높이며 화를 냈어요. 그런데 제게 미안함을 내비치던 예비 신랑은 제가 쏟아내는 분노에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러더니 결국 제게 상처까지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놀랐을 줄 아니까 내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잖아.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어야 해? 아니면 계속 내가 네 눈치라도 보고 있어야 해? 그래야 기분이 좀 풀리겠어? 어? 뭐? 오빠는 내가 화내는 게 거슬려? 그럼 내가 화낼 일을 애초에 만들지 말던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원래 계획대로 아빠와 운전 연습이라도 했어봐. 그래, 그건 계획이었던 거고. 어머님께서 꿈에서 알려줘서 사고 없이 잘 넘어갔잖아. 그럼 다행인 거지. 이렇게 전후 사정 다 털어놓은 나한테 화만 내고 있을 필요가 있어? 내가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돼서 망정이지. 몰랐으면 나나 아빠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이 나와? 내가 화내는 것만 기분 나쁘냐고. 아니, 그래서 누가 사고 났어? 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오버야. 미안한 마음 싹 사라지게 왜 이렇게 성질나게 하냐 넌? 점점 뻔뻔하다 못해 못나게 구는 예비 신랑의 언행에 정이 다 뚝뚝 떨어졌어요. 말로는 안 되는 사람이란 걸 온몸으로 느꼈기에 지금의 제 감정을 딱 10분의 1만큼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의 삐까뻔쩍한 차로 다가가 사이드 미러를 아작냈어요. 예비 신랑은 외제차를 몰았는데 워낙 차를 좋아해 공들여 관리했죠. 적잖게 놀랐는지 급히 뛰어와 저를 뜯어말리며 노발대발했어요. 너 진짜 미쳤어? 지금 내 차에 뭐 하는 짓이야? 너 이거 수리비가 얼만 줄은 알고 이러는 거야? 내가 알게 뭐야. 너도 한번 당해봐. 이거 놔. 이거 안 놔? 이 정신 나간 게 너 같으면 놓겠냐?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야 뭐야? 너 원래 이렇게 무식한 애였어? 질리게 왜 이래? 무식? 나도 일자 무식한 너랑은 미래를 약속할 가치도 없어. 당장 파혼해. 당장! 저의 파혼 선언에 예비 신랑이 벙찐 틈을 타 그의 손을 뿌리치고는 그 길로 택시까지 잡아타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예비 시댁 식구들은 꽤 놀란 듯 보였어요. 네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 저 오빠와 파혼하겠습니다. 이 말 하러 왔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희 싸웠냐? 지희야, 파혼이라니? 결혼 앞두고 왜 이러니? 저는 더 할 말 없어요. 정 궁금하시면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 의사를 표명한 뒤 예비 시댁을 나서기 위해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데
예비 시부모님께서 다급히 일어나서는 저를 붙잡았어요. 그 이유는 예비 신랑에게 전해 들은 바도 없고 또 이리도 무례한 태도로 파혼까지 운운했다는 거였어요. 그런 말을 쏟아내는데 어찌나 밉던지 저는 욱하는 마음에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희 너 우리 무시하니? 파혼이 애들 장난이야? 이유를 말해야 우리도 생각이란 걸 해볼 것 아니야? 애들 장난이 아니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때문에 오늘 나와 내 아버지가 하마터면 이승과 작별할 뻔했다고. 그래서 끝이에요. 알겠어요? 제 말에 무슨 뜻이냐며 묻는 예비 시부모님을 뒤로한 채 저는 그곳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파혼 선언을 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이 수차례나 찾아와서 파혼할 수 없다며 반대했거든요. 자기야, 내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나도 딱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용서? 오빠가 그랬잖아. 아무도 안 다쳤으니 된 것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와 무슨 용서? 왜? 이런 일을 버리고도 결혼은 해야겠니? 그게 내 진심일 리 없잖아. 그냥 화나서 홧김에 나온 말일 뿐이야. 어쨌든 입 밖으로 뱉었잖아. 물과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단 거 몰라? 그만 찾아와. 나 오빠랑 더 할 말 없어. 예비 신랑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나중에는 예비 시모까지 저를 찾아와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좋은 관계였을 때만큼 저를 위하진 않으시더군요. 지희야, 우리가 좀 돈독했니? 나도 다 이야기 들었어. 네가 얼마나 놀랐겠니? 어떤 마음이었을지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그 사실 알고 아주 혼쭐을 냈어. 그러니 이만 노여움 풀어주렴. 이게 혼 좀 낸다고 나아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머님, 오빠는 저를 기만했고 그로 인해 큰일을 치를 뻔했어요. 그런 오빠를 제가 뭘 어떻게 믿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원래 남자들이 철이 좀 없잖니. 다른 남자들이라고 안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이 시점에서 돌연 파혼이라니. 그건 하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또 네 사사로운 감정 하나 맞춰주겠다고 우리 집안이 개망신 당할 순 없잖니? 저는 망신을 운운하며 한 말에 열이 확 받았어요. 그런데 맞받아치려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망신이 뭔지 아직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요. 저는 진짜 망신이 어떤 건지 톡톡히 알려주고 싶어졌어요. 또 제가 원하는 대로 파혼해주지 않은 걸 후회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비 시모를 돌려보냈고 며칠 뒤 예비 시댁을 찾아가 파혼을 무르겠다고 말했어요. 우스운 건 저를 설득하겠다며 찾아왔을 땐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했으면서 막상 파혼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제야 제 눈치를 살살 보더군요. 그뿐일까요? 제 끼니까지 그렇게도 살뜰히 챙겨주더라니까요. 샐러드를 종류별로 대령하는데 그 꼴이 참 우스울 정도였어요. 덕분에 편하게 끼니를 챙기며 덤으로 다이어트까지 했네요.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결혼식 당일, 저는 일찍이 예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은 자기들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은지 준비하는 내내 싱글벙글이더군요. 자기야, 오늘 너무 예쁘다. 우리가 이제 부부라니 우리 정말 잘 살자. 내가 잘할게. 그래. 저와 예비 신랑의 준비가 얼추 끝나갈 즈음 양가 식구들도 식장에 도착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파혼 이야기는 없었던 듯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친정아빠와 인사를 나누더군요. 그러고는 제게와 너무 예쁘다며 입 바른 소리를 하는데 어찌나 가증스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애써 그런 생각을 지우며 웃음 띤 얼굴로 반겼어요. 제게 특별한 이날 미리 초칠 수 없으니까요. 드디어 하객들이 하나 둘 예식장에 오기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과 시댁 식구는 정신없이 하객들을 맞이했죠. 시간이 꽤 흐르고 신랑 측 하객이 붐비기 시작하니 수군대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신부 측 하객은 저게 다야?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나? 가족만 온다고 해도 이렇게 텅 비진 않을 텐데 말이야.
특이하네. 이 수군거림을 들은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님은 그제야 뭔가 쎄한 기운을 느끼고는 예식장을 번갈아 살피더니 제가 있는 신부 대기실로 다급히 들어왔어요. 자기야, 자기 청첩장 다 돌렸지? 다 돌렸지.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신부 측 좌석이 텅텅 비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예비 신랑이 이렇게까지 확인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신랑 측 하객에 비하면 신부 측 하객 수가 직계 가족을 제외하면 10명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웃음 띤 얼굴을 할 뿐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한쪽 무릎을 꿇고 엉거주춤 앉더니 제 손을 부여잡고는 울상인 표정을 하고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예, 지희야, 설마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다 네가 의도한 건 아니지? 응, 이 경사스러운 날에 그럴 리가 없지. 그치? 그건 모를 일이죠.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든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파혼한다고 했다가 물은 이유가 다 있는 거지. 너 정말, 지희야, 무슨 생각을 하던 그건 아니야. 제발 결혼식은 성황리에 잘 마치자꾸나, 응? 예식 끝나고 후에 상의를 해도 늦지 않잖니. 엄마, 뭔 소리야 그게. 좀 알아먹게 말을 해봐. 뭘 예식 끝나고 상의한다는 건데?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입 다물고 꿇어. 지희야, 아가, 제발 예식을 망치지 말아다오.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체면 좀 지켜주렴. 예비 신랑까지 제 앞에 무릎 꿇자 사회자가 예식의 시작을 알렸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제 대답을 기다리는지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웃음 띤 얼굴을 유지한 채 대답했어요. 어머님, 괜한 걱정 마시고 일어나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성황리에 잘 맞춰요, 우리. 그래, 고맙다, 지희야. 고마워. 그럼 난 너만 믿고 먼저 식장에 들어가마. 제 말에 안심이 됐는지 예비 시모는 예비 시부와 함께 호란으로 향했어요. 예비 신랑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 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곧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제 파혼식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순서에 맞춰 저는 순순히 응했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 순서, 신랑은 씩씩하게도 서약서를 낭독하더군요. 곧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혼인 서약 대신 파혼 선언을 했어요. 이 자리를 빌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연인인 성훈 씨와 파혼하고자 합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뭐 하는 거야? 얼마 전 저는 파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어머님께서 결혼 소식을 알린 상태에서 파혼 소식을 전하는 건 개망신이라며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훈 씨 가족들을 대신해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표명합니다. 말을 마친 저는 예비 신랑의 뺨을 내리치는 것으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제 파혼 발표에 예비 시댁 식구들은 사색이 되었어요. 뒤늦게 정신 차린 예비 시모는 뭔가 잘못된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신랑 측 하객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떴어요. 예비 시모는 이럴 순 없다며 땅을 치며 한탄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죠. 저는 그 사이 예비 신랑에게 예식 비용 청구서까지 집어던지고는 유유히 예식장을 나왔네요. 사실 예비 시부모에게 파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날 오전, 저는 모든 하객에게 파혼하게 되어 결혼식이 무산되었음을 미리 알렸어요. 그 후 정말 친한 친구에게만 파혼식에 자리를 좀 채워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어요. 그래야 모양새가 그럴싸할 테니까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그제야 전화가 불나게 왔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러자 다음날 전 남친은 저의 집까지 찾아왔더군요.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올 기세로 제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며 행패를 부렸어요. 저는 이제 정말 관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맞섰죠. 남의 집에 찾아와서 곱게 기다릴 것이지 왜 무식하게 행패야 행패는. 내가 오빠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모르쇠 할까봐? 야, 내가 그렇게 비위 맞추면서 잘해줬는데
결혼식을 그딴 식으로 망쳤어야 했냐? 네 막장 연극 때문에 우리 가족은 창피해서 이제 어디 다닐 수가 없게 생겼다고. 알아? 그러게, 내가 우리 관계 끝이라고 파혼하자 할 때 인정하고 좋게 끝냈으면 그런 일도 없었겠지. 오빠도 오빠네 식구도 나를 쥐락펴락하려다 그 꼴 난 거라는 걸 아직도 몰라? 또 내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거야. 어디 언제까지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나도 오빠 손괴죄로 고소하면 그만이야. 맞고소 당하고 싶으면 해봐. 해보자고. 뭐? 손괴죄? 타지도 못하는 차 좀 망가진 걸로 찌질하게 왜 이래 진짜. 그깟 차 수리비 주면 될 거 아니야, 주면.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보너스 나오면 고쳐준다고. 괜히 트집 잡을 거 없으니까 차 들먹이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 전 남친은 제가 맞고소 이야기를 하고부터 분개에서는 입에 담기 거북한 말들까지 쏟아냈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스럽게 말했어요. 차 들먹인다는 소리에서 하는 말인데 10년 전에 지금 같은 교통법이 있었다면 너 같은 자식은 방조죄로 처벌받았을 텐데 참 아쉬워. 그치?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방조죄로 처벌받을 일이 뭐 있다고 정신 나간 소리까지 짓거리는 건데 너 진짜 돌았냐? 제 말의 의미를 모른 채 광분에서는 오만상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그런 전남친의 꼴 같자는 모습을 봐줄 수 없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들고는 한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금방이라도 저를 어떻게 할 것처럼 위협적이던 표정과 행동이 일순간 사그라들더니 곧 전남친의 낯빛이 창백해졌어요. 네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 세상에 평생 가는 비밀이 어딨겠어. 이래서 나쁜 짓 하고 못 사는 거야. 결국 이렇게 다 들통나니까. 그 녹음 파일은 10년 전 엄마와 제가 타고 있던 차가 사고 났을 당시 나오지 않았던 증거자료이자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대화가 담긴 파일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냐고요? 어쩌면 이 모든 게 하늘의 뜻이었을지 몰라요. 사실 결혼식 당일 아주 이른 시간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긴 세월 한 진실을 숨긴 채 살아왔더군요. 그리고 그 진실을 돌고 돌아 10년 만에 알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제 전남친과 절친이었던 친구이자 또 그 사고로 인해 절교까지 하게 된 사이였다는 걸요. 전남친의 친구는 예식 준비를 하는 제게 전남친이 없는 틈을 타 다가와서는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오래도록 한 번호만 쓰고 있는 게 맞다면 곧 파일 하나를 받아보게 될 거예요. 부디 꼭 예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시고 이 결혼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길 바래요. 그러고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호련히 사라졌어요. 정말 그 사람의 말처럼 곧 문자로 파일 하나가 왔고 저는 화장실을 핑계로 짬을 만들어 파일을 확인했어요. 아주 낯익은 전남친의 목소리와 낯선 목소리가 번갈아 흘러나왔죠. 성훈이 너 정말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할 작정이야? 무슨 질문이 그러냐? 내 결혼 계획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너랑 교제하고 있는 그 여자 10년 전 우리가 낸 교통사고 피해자 중 한 명이잖아. 그 여자는 이 사실을 알고는 있어? 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연애를 어떻게 하냐? 너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라. 알겠냐? 그리고 우리라니 난 그냥 네 옆에 앉아 있었을 뿐이잖아. 말 조심해. 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때 네가 장난친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바람에 충돌한 거 잊었어? 평생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도 모자랄 판국에 그 여자랑 결혼이라니.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 맞아? 성훈이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이 맹추 같은 게. 넌 이 나이 먹도록 사랑 타령이냐? 걔 엄마 앞으로 돈이 꽤 나왔는데 자식들한테 그 돈을 분배해줬더라고. 근데 내 여친이 재테크로는 기가 막히거든. 벌써 그 나이에 재테크로 모은 돈이 장난 아니야. 그러니 내가 과거 운운할 여유가 있겠냐? 무슨 수를 써서든 잡아서 내 옆에 앉혀놔야지. 내 여친이 곧 내 노후인데. 과거 따위 너랑 나만 잊고 살면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몰라. 네,
제가 당한 교통사고의 원인은 바로 전 남친의 장난 때문이었어요. 핸들만 당기지 않았어도 아찔한 상황이 생겼을지 몰라도 제 엄마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큰 사고는 면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던 거죠. 거기다 저와 결혼하려는 이유가 제가 모은 재산 때문이었다뇨. 엄마에게 배운 경제관념이 만들어준 지금의 아니, 그런 제가 모은 돈이라는 배경 때문에 사고 피해자라는 걸 알고도 묵인했고 또 결혼까지 결심했다니. 전 남친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사악하고 끔찍한 악마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 남친의 멱살을 잡아채 막무가내로 흔들며 난리를 쳤죠. 넌 사람도 아니야, 이 자식아. 어떻게 네가 동승했던 차에 치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태 모른 척하고 나와 내 가족을 속일 수 있어? 이건 오해야. 아니, 모함이라고. 내가 저런 말을 했을 리 없잖아. 그럼 오빠 목소리와 똑같이 흘러나오는 저 사람은 뭔데? 뭐냐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려거든 좀 정성스럽게라도 하던가. 저는 한참을 전 남친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친정 식구와 전 예비 시모에게 꼭 밝힐 일이 있으니 당장 제 집으로 와달라 연락까지 했어요. 친정아빠와 전 예비 시댁은 다 근거리였던 터라 모두 한 곳에 모이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전 예비 시모는 불쾌함을 드러내며 격양된 목소리로 저를 채근했죠. 네가 말한 밝힐 일이란 게 뭐냐? 피차 얼굴 마주하고 있을 사이는 아니니 빨리 하고 끝내. 그리고 넌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전 남친의 만류에도 곧바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10년 전 사고를 알고도 모른 척 저와 결혼하려던 사실이 모두에게 밝혀지자 친정아빠는 분노에 전 남친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도 없이 내리쳤어요. 잔뜩 겁에 질린 전 남친은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전 예비 시모도 더 설 자리가 없게 되자 그제서야 우리 가족에게 굴복해 그들은 하루 꼬박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댔어요. 하지만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비는 그 순간에도 알량한 자존심은 챙기고 싶었는지 전 예비 시모가 이러더군요. 옛날 일이고 사고를 낸 사람이 제 아들이 아니란 건 변함없어요. 당시 제 아들에게 죄를 묻지 않은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돈 때문에 지희와 결혼까지 하려 했고 그 사실을 알고도 묵과한 것에 대한 사죄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거예요? 어머님, 아니, 이제 아줌마라고 해야 맞나? 아줌마 죄를 묻지 않을 이유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줌마 아들이 요리조리 잘 피해간 잠재적 범죄자일 뿐이지. 이 양반이 입만 살아가지고. 이보시오, 지금 법대로라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걸 몰라서 짓거리는 거요? 그리고 분명히 녹음 파일에 저 자식이 핸들을 꺾었다고 하잖아. 부모라면 언제고 자식 편이라지만 죄 지은 자식 두둔하는 게 옳은 거요? 남의 귀한 자식 범죄자 취급하지 마세요. 살면서 사소한 잘못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답니까? 그리고 벌써 공소시효도 지난 옛날 일로 왜 이렇게 구차하게 구는 건지 돈 보고 비밀을 숨긴 것은 인정하지만 그날의 일은 그만 끄집어내셔요. 아, 그럼 아줌마, 이건 어때요? 당신 아들이 몰래 끌고 나가 아작낸 제 차, 사고 났던 거 숨기려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고쳐놨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사람은 보너스 나오면 고쳐준다고는 했지만 파혼까지 한 마당에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냥 깔끔하게 법대로 해요. 이전에 처벌받지 못한 거 덮어두고 새로운 죄목으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건 우리가 당장이라도 변상할게. 지희야, 법이라는 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필요한 거잖니? 너만 괜찮다면 우리가 주마. 새 차를 바꾼다면 그 값만큼 전부 줄게. 제발 다 끝난 마당에 지저분하게 헤어지진 말아주렴, 응? 제가 지금 수리비가 없어서 이래요? 그 차는 제게 정말 소중하다고요. 10년 전 떠나보낸 엄마와의 추억이 깃든 거라고요. 그런데 당신 아들이 다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그걸 책임지란 말이야, 그걸. 미안하다.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법적으로 하겠다고 무섭게 굴지만 말아주렴. 부탁이야. 내 아들 파혼까지 당한 마당에 더 꼬이게 할 순 없잖니?
그제야 전 예비시모는 파혼당한 것을 순순히 인정했어요. 더 문제 삼지 못한 것 뿐이겠지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전 남친이 망가뜨린 제 차에 대해 기존 수리비의 5배의 비용을 물어줘야 했어요. 제가 법대로 하자고 할까봐 먼저 발벗고 나서기까지 하더라고요. 법적 다툼만은 봐달라며 애원하면서 각서까지 썼으니 말이에요. 겉모습만으로는 상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데 훤칠하고 능력 있는 전 남친의 모습에 빠져 이 사달이 날 때까지 콩깍지가 씌었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지금은 파혼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1년 전만 해도 전 남친의 소식이 심심찮게 들렸답니다. 우리의 파혼을 계기로 동창들 사이에서 돈 보고 결혼하려다 덜미가 잡힌 파렴치한이 된 듯 하더라고요. 제게까지 그 소문이 전해진 걸 보면 아마 전 남친은 동창회에는 얼굴 들고 다니진 못하지 싶어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 남친에 관한 소식은 끊겼어요.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길 바랄 뿐이죠. 꽤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운전을 꽤 잘하게 되었어요. 파혼 사건을 계기로 엄마가 늘 우리 가족을 곁에서 살펴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 용기가 많이 났거든요. 제 첫 차였던 사고 차량도 잘 처분했어요. 수리비로 받게 된 비용으로 더 좋고 안전한 차로 바꾸게 되었거든요. 제 결혼은 찬란하지 못하고 끝이 났지만 그 덕에 저는 더욱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내쳐야 하는 사람을 바로 알고 저를 위한 삶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쉽게 잊혀질 기억이 아니지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기에 언젠가 정말 선한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된다면 제 부모님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것처럼 저도 그런 깊이 있는 사랑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엄마와 먼 훗날 재회를 하게 되었을 때 엄마 덕에 내 삶은 평안했다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럼 시청자분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만 마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수도권에 사는 40대 초반 여자랍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영상 작업을 할 때가 많은데 이곳의 사연을 들으면서 일하면 진짜 시간이 잘 가서 매일 듣고 있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댁과의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 사무직을 하다가 남편과 소개팅에서 만나 무난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양가도 그냥 평범하게 비슷한 수준이었고 남편의 성격도 모나지 않고 화도 잘 안 내서 조용한 성격의 저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를 관두고 연년생의 아이 2명을 키우다 보니 전업주부로 지낸 지 훌쩍 10년이 넘었죠. 남편의 연봉이 많은 건 아니라 저도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순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집에서 살림해. 당신은 집에서 살림하는 거 좋아하고 또 남들보다 잘하잖아. 괜히 일한다고 나가서 도우미 쓰고 학원 보내는 돈이나 당신이 집에서 애들 키우는 돈이나 비슷해. 마음 편하게 살자고, 편하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운데 그래도 애들 좀 더 크면 나도 일할게.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 거고 우리도 이제 전세 탈출 좀 해봐야지.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당신이 가사노동 하는 것도 월급으로 치면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이쁘게 말을 해주니 그냥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저 나름대로 아껴가면서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아이들 밥이나 간식도 사다 먹이는 것 없이 다 제 손으로 정성스레 만들어주려고 노력했고요. 남편도 다행히 이런 제 노력을 잘 알아줘서 살림하는 게 힘들어도 열심히 살았네요. 이런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말썽꾸러기 아이들이나 남편이 아닌 바로 시모와 동서였어요. 동서는 저보다 3살이 어렸는데 서울에서 살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한심하게 보며
형님인 저를 업신여겼답니다. 여기에 동서가 연봉 6천이라고 시모까지 동서랑 한 팀이 돼서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주 만나는 건 아니고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나 만나는데 만나는 날 일주일 전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몸이 시름시름 아플 정도였죠.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벌써 몇 년째 동서가 명절 당일 아침에 와서 제가 한 음식만 쏙 먹고 친정 간다고 오후에 갔거든요. 저는 시모가 저녁은 누가 차리냐고 난리를 쳐서 작년엔 친정에 가지도 못했어요. 이번엔 또 당하지 않으려고 명절 전전날에 동서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동서, 언제 올 거야? 이번엔 당일에 오면 안 돼. 난 내일 모레 점심때쯤 갈 거니까 늦어도 오후엔 와줘. 저 내일 모레에 아마 미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지가 않네요. 형님은 전업이라 시간이 많아서 한가하겠지만 저는 초 단위로 사는 사람이에요. 명절이라고 한가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명절까지 일을 한다고? 그럼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 나한테 또 혼자 음식 다 하라는 소리야? 동서는 같은 며느리 아니야? 어머님이 저한테 이미 저 편한 대로 오라고 했고요. 전 어차피 음식 잘 못해서 도움도 안 되잖아요.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하는 게 빠르죠. 벌써 몇 년째 얌체같이 명절 때 몸만 쏙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거 나 더 이상 못 참아. 내일 모레 꼭 오후까진 와? 모르겠네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빠서 끊을게요. 그렇게 통화는 끝났는데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동서의 태도에 핸드폰을 든 손이 너무 열이 받아서 손까지 떨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모한테 불만인 게 저한테는 꼭 명절 전전날에 미리 내려오라고 해서 왕복 2시간 거리에 있는 시모의 친정 부모님의 산소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동서한테는 한 번도 가자고 말한 적 없고 저한테만 그러죠. 그 차 막히는 데를 산소에 가서 술 한잔 따르려고 왕복 2시간 갔다 와서 또 마트로 끌고 가서 명절 음식 한다고 장 보자고 하고요. 5년 전인가 슬쩍 저한테 약한 척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외동딸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부모님은 찾아뵙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산수 한번 찾아갈 수가 없다. 너도 친정이 있으니까 내 마음 알 거야. 이번 명절엔 우리 부모님 산소 좀 같이 가주면 안 되니? 네,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그럼 이번 명절 끝나고 저 친정 안 갈 테니까 같이 산소에 가서 찾아뵈어요. 저는 시모가 저를 하도 탐탁치 않아 해서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같이 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명절 땐 무조건 시모의 부모님 산소에 제가 찾아뵈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역시나 또 전화해서 저를 닥달했어요. 이번에 우리 부모님 산소엔 언제 갈 거니? 너도 친정에는 가야 되니까 명절 이틀 전에 미리 와서 같이 가자. 이번엔 제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일찍은 못 내려가고요. 아범만 보낼게요. 아니면 동서네랑 가세요. 동서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일이 바빠서 명절 당일에 오는 애한테 지금 거기까지 같이 가자고 하라는 거니? 너야 집에서 놀아서 남아도는 게 시간인데 1년에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귀찮아? 이래서 뭔 맏며느리를 한다고? 시모가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어요. 가뜩이나 동서와의 통화에서도 마음이 상했는데 시모까지 불편한 티를 내니 속상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시모가 뭐라고 한 소리 했는지 제가 말을 꺼내자 이미 알고 있더군요. 나도 회사에 말해서 시간 내볼 테니까 그냥 같이 산소에 가드리자. 1년에 한 번인데 그거 좀 해드리면 어때? 근데 동서도 있는데 왜 맨날 나만 해야 되냐고. 내가 무슨 동네 북이야? 당신도 설마 어머니처럼 내가 일 안 하니까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진짜 그날 이미 약속이 있어서 못 내려가. 이번엔 절대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단호하게 선을 그으니까 남편도 별소리 못하고 그냥 안 간다고 말을 전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마음으로 추석 전날에 장을 잔뜩 봐서 시댁으로 갔어요. 제가 들어가자 시모가 팔짱을 딱 끼고 저를 째려보더군요. 너 덕분에 올해는 우리 부모님도 못 뵈고 내가 이렇게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나 싶다. 바쁜 일은 잘 끝나셨어? 만나자마자 저를 업신여기는 태도에 저도 기분이 확 상해서 그냥 대꾸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당연한 듯이 저한테 모든 음식을 맡기고는 텔레비전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10년을 하다 보니 익숙하게 혼자 음식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제일 등신 머저리 같았죠 뭐. 역시나 저녁 5시가 다 돼도 동서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소리쳤죠. 어머니, 동서 또 안 오네요. 동서한테 전화 좀 해서 오라고 하세요. 아니, 바쁜 애한테 왜 오라 말아야. 오늘 바빠서 내일 온다더라. 내가 그러라고 했다. 제가 지난 명절에 동서 안 하면 저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또 저 혼자 음식 다 하고 있잖아요. 너 혼자 뚝딱뚝딱 잘하잖아. 우리 식구 많은 것도 아니고 송편은 사다 먹지 않니? 뭐 할 게 그렇게 많다고 입이 대빨이나 나왔어? 그리고 막내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얼마나 일하느라 바빠. 너처럼 한가하게 노는 애랑 같니? 저도 집에서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는 일 많고요. 애들 챙기다 보면 하루 다 가요. 다른 엄마들은 일도 하면서 애들도 다 잘만 챙기더라. 막내 봐라. 세상에 연봉이 6천이나 되면서 일도 잘하고 딸도 똑소리 나게 잘 키우잖니. 넌 돈도 못 버니까 그만큼 몸으로 때워라. 막내가 명절 때만 해도 용돈 얼마나 두둑이 주는 줄 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들으면 저는 용돈 안 드리는 줄 알겠네요. 어머니 자꾸 그렇게 동서랑 비교하면 저 진짜 상처받아요. 그거 아세요? 요즘은 다 맞벌이 한다더라. 너 때문에 우리 아들만 개고생하는 것 같아서 나도 얼마나 마음 아프고 남 부끄러운 줄 아니? 요즘은 마누라가 전업주부면 그 남편 불쌍하다고 손가락질 한다더라. 너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마무리해. 저녁 먹게. 진짜 이때 다 때려치우고 뛰쳐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할아버지랑 놀고 있는 애들을 보니 분위기를 망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바보 같으니까 혼자 몇 년이나 명절 음식 다 하고 있는 거겠죠. 역시나 동서는 옷을 쫙 차려입고 양손에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명절 아침에 왔더라고요. 동서를 본 시모가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던지 누가 보면 막내딸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어제 하루 종일 음식하고 애들 돌보고 일어나 아침부터 또 상 차려서 꾀제제한 저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게 상큼할 정도였다니까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냥 그 상황을 멀거니 보고 있었어요. 동서는 시부한테 선물을 넘겨주고 시모한테는 오자마자 용돈 봉투를 저 보라는 듯이 주는 거 있죠. 거기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용돈 봉투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애들은 속도 없이 좋다고 받고 있고요. 동서, 내가 그렇게 어제 오라고 하지 않았어?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어머 형님, 진짜 미안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할 시간도 없었네요. 그때 시모가 제 등짝을 팍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예, 너 지금 막내한테 뭐 하는 거야? 바쁜 애가 오늘 온 것만 해도 성의는 다 보인 거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집에서 멍 때리는 너랑 같아? 앞으로 돈 못 버는 네가 혼자 음식하는 거야. 넌 그렇게 눈치가 없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취직 못하는 형님 속은 더 상하겠죠. 요즘 시대에 알바를 해도 200은 벌 텐데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전업을 하겠어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동서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 너보단 잘났으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 너 그만 못해? 그만하고 들어가서 점심상 차려라. 큰 소리가 나자 거실에 있던 몇 명의 친척들이 수군대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친척들 앞에서 저를 무슨 무수리 취급하는 시모한테 진짜 진저리가 나더군요. 둘이 편을 먹고 저 하나 우스운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냥 보고만 있고요. 더 어이없는 건 그 상황에서도 아무 말 안 하는 남편 놈이었답니다. 오히려 저한테 그만하라는 입모양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한테도 정이 떨어져 버리고 내가 피도 안 섞인 남의 집구석에서 혼자 무보수 노동하면서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 헤헤거리며 밥 차리면 진짜 배알도 없는 년이겠죠? 전 이제 갈 테니까 동서랑 맛있게 차려 먹어요.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시모가 소리소리를 질렀지만 못 들은 척하고 남편 차 몰고 그냥 와버렸답니다. 남편은 저녁이 돼서야 스멀스멀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아니,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내가 아버지 어머니 화 풀어드리느라 얼마나 진땀 뺐는 줄 알아? 당신도 참 답 없다. 내가 그런 취급을 당했으면 같이 화내면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정말 내 남편 맞아? 거기서 똑같이 화내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당신 현명한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재수 씨 얘기만 나오면 흥분을 해? 당신은 걔가 나 무시하는 걸 앞에서 봐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걔랑 어머님한테 똑바로 한마디 해. 그 전까진 난 다신 당신 집에 안 가. 아, 또 그 소리야? 내가 말 안 해봤어? 당신이 말하라고 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려도 내 말은 먹히지도 않잖아. 당신도 좀 내려놓고 재수 씨랑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봐. 저와 시모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힘이 돼주지 않는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입만 아플 뿐인 거죠. 저는 시모와 동서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나서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제 존재 자체가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존감이 지하까지 내려가는 것 같달까요? 그러던 중에 시부의 생일이 다가왔는데요. 저한텐 아무 말도 없다가 약속 당일에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오늘은 현석이가 산다고 지네 집 근처로 오라는데? 거기 유명한 소갈비집 있잖아. 그런 건 같이 의논해서 정해야지. 자기들이 산다고 오라 마라 당일에 통보하는 건 좀 그렇다. 그냥 좋다고 가서 먹으면 되는 일이지. 당신이 계속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니까 재수 씨한테 자격지심 있다고 그러는 거야. 군소리 말고 얼른 준비하고 가자고. 식당에 가보니 이미 시부모와 동선의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왔니? 얘네가 우리를 좀 일찍 데리러 와서 30분 좀 일찍 도착했다. 너네도 얼른 앉아 먹어라. 오늘은 우리 막내 며느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한턱 쏜다고 그러니까. 아이, 어머님. 오늘 아버님 생신이니까 제가 대접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건 어머님 기분 좋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너랑 얘기하면 항상 즐겁고 긍정적이야. 큰애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텐데. 애가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맨날 칙칙하고 생기가 없잖아. 이래서 여자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아직 형님은 전세 사시는데 자꾸 우리 아파트는 오르니까 제가 자랑하기가 민망하네요. 형님도 얼른 집장만 하세요. 들어가서 앉자마자 쏟아지는 잔소리와 동서의 자기 자랑에 먹을 기분이 확 잡치더라고요. 그냥 가장 끝에 앉아서 깨작거리기만 했어요. 저는 대화에 끼지도 못하게 시모랑 동서 둘이서 얼마나 하하호호대던지 저는 핸드폰을 하고 있었죠. 사실 제가 인별그램을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워낙 집안 꾸미고 살림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만의 팁이나 살림 방법을 짧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의 살림법을 좋아해주고 댓글로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정말 즐겁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을 인정받는 기분이랄까요? 그러다 보니 매일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답니다. 너무 핸드폰 보는데 열중했는지 어느새 동서가 제 옆에 와 있는 것도 몰랐어요. 동서가 불쑥 말을 거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형님, 아버님, 어머님 다 계신데
애도 아니고 핸드폰에 정신 팔려서 뭐해요? 진짜 지금 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보이네요. 부럽네요, 아주. 잠깐 좀 본 거 가지고 뭔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왜 남의 핸드폰은 몰래 보고 그래? 봐도 뭐 별것도 안 하네요. 그런 소셜 네트워크 많이 하는 사람들, 난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그 무슨 축구 감독 퍼거슨? 그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건 인생 낭비라고요. 그 시간에 좀 생산적인 걸 해요. 맏며느리가 돼서 내가 진짜 한심해서 못 보겠다. 너는 맏며느리가 돼서 너 동서가 이 비싼 소갈비 턱턱 사는데 뭐 보고 배우는 거 없니? 고기가 잘도 넘어가니? 속도 좋다. 어머님은 제가 뭘 하는지 모르시면서 무턱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들도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어른이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도 보고 배우는 거 아니니? 초아 좀 봐라. 자기 엄마 닮아서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의젓하고 얌전해. 현철이 너 똑바로 들어라. 내가 오늘같이 좋은 날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너도 세월이 갈수록 네 동생이랑 점점 비교된다는 거 느끼지? 어이, 엄마. 또 뭔 그런 소리를 해요. 형이랑 형수 잘 살고 있는데. 우리도 돈은 많이 벌지만 모으는 건 별로 없어요. 이 사람 씀씀이가 커서. 동서가 도련님을 휙 째려보고는 입을 막더군요.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있는 남편은 그냥 허허거리면서 보기만 하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제가 남편 옆구리를 푹 찌르니 그제야 한 소리 하더군요. 엄마, 이제 그런 소리 좀 그만해요. 뭐 그럼 이제라도 마누라를 바꿔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엄마가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우리 둘이 알아서 사는 거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 열통이 터져서 그런다. 다른 맏며느리들은 그냥 계절마다 비싼 옷을 척척 사다 주고 동남아며 호주로 여행도 보내준다는데 네가 능력 없는 마누라를 얻어서 맨날 벌어도 집 하나 못 사고 그 모양으로 사는 거 아니니? 아파트라도 하나 사놨으면 지금 네 동생네처럼 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냔 말이야. 능력이 없으면 돈이라도 잘 풀리던가. 어허 참, 이제 그만 좀 해. 좋은 마음으로 먹은 소고기 다 체하겠네. 그네도 네 어머니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현철이 너 말 한번 잘 꺼냈다. 그래, 그렇게 미련하게 밥만 축내는 마누라 갖다 버리고 능력 있는 새 마누라 얻어라. 앞으로 살 날이 몇십 년인데 그게 낫겠다. 저는 시모의 독버섯 같은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더군다나 우리 애들도 그 말을 다 듣고 기가 푹 죽어서 제 눈치만 보고 있는 걸 보니 속에서 불이 치밀더군요. 우리 애들이 도대체 무슨 죄인가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게 지금 손자들 있는 데서 할 소리예요? 어머니나 할 말 못할 말 구별 좀 하고 사세요. 네, 어머니 소원대로 내가 이혼해줘야겠네요. 앞으로 나는 그쪽 며느리 아니니까 앞으로 보지 말고 살자고요. 어머머, 얘가 이제 하다 시어머니한테 막말까지 하네. 능력 없으면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살 것이지. 네가 뭔데 인연을 끊자는 거야? 나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면서요. 근데 시모 대접은 또 받고 싶어요. 제일 좋아하는 막내 며느리나 옆에 끼고 평생 사세요. 난 이제 며느리 역할 그만할 거니까. 당신 진짜 이혼당하기 싫으면 당장 지금 일어나.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제 말이 무서웠는지 엉거주춤 따라 나오더라고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눈치가 있는지 조용히 집에 가더군요. 집으로 가는 동안 제 핸드폰으로 시모의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답니다. 집에 와서 한참 후에 남편이 제 옆에 쓱 오더군요. 엄마가 나한테도 전화 엄청 오셨어. 엄청 화나셔서 당장 전화해서 사과 안 하면 진짜 이젠 안 보신대.
이제 그만 사과드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당신도 진짜 웃긴다.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으면 당신 엄마 좀 당신이 알아서 막아달라고 했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까 식당에서 말씀드렸잖아.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말해서 잘도 알아듣겠다. 나 진짜 당신 어머니랑 이제 인연 끊을 거야. 그거 싫으면 이혼해. 이렇게 살면 나 진짜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다음번엔 진짜 확실하게 말할게. 어떻게 가족 사이 안 보고 살아? 나한테 가족은 나한테 상처 안 주는 사람이야. 나 정신병 걸리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 진짜 당신이랑 이혼할 각오 되어 있어. 당신 가족들한테도 정 떨어졌고 와이프 하나도 못 지켜주는 남자랑 살면 뭐 하겠어? 그동안 바람막이 못한 당신 잘못도 커. 그니까 선택해. 나랑 이혼하던지 아님 당신 엄마랑 이제 인연 끊고 사는 거 받아들이던지. 남편은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더군요. 제 결연한 진심이 느껴졌는지 남편도 그동안은 다른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신 말 잘 알았어. 나한텐 당신이랑 애들이 내 소중한 가족이야. 앞으로 우리 어머니 안 봐도 상관없어. 당신이 그렇게 괴로우니까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우리 어머니는 확실히 막을게.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약속을 하고 6개월 동안 시모의 연락을 철저히 막아주더라고요. 시모가 엄청 답답했는지 한 번은 주말에 집으로 쳐들어왔더라고요. 당연히 문도 안 열어줬을 텐데 하필 둘째가 벨소리를 듣고 나가서 할머니라고 문을 활짝 열어줬더라고요. 거실에 아이들과 함께 있던 저는 갑작스러운 시모의 등장에 진짜 동상처럼 얼어버렸죠. 너무 기가 막힌 게 시모가 저한테 달려오다시피 해서 제 등짝을 또 퍽퍽 때리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물로 봐? 시어미가 전화해도 안 받고 인연 끊겠다고? 우리 손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 새끼들하고 인연을 끊게 만들겠다 이거야? 이 못된 거사. 저는 벌떡 일어나서 시모의 손을 확 잡았어요. 어머니야말로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동서랑 차별하는 거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 미안하다 해봤어요. 네가 우리 아들을 망치고 있는데 내가 왜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니? 난 정말 애들만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너랑 이혼시키고 싶은 사람이야.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 엄마한테 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왜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이에요? 이 사람이 어머니 안 본다면 나도 안 보고 살 거예요. 나한테 가족은 애들이랑 내 처고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은 이쪽이에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상처 그만 주고 나가요.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진짜 엄마 안 봐요. 어머, 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제가 너를 이렇게 망쳐놨어. 그렇지? 넌 사춘기 때도 나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던 애다. 여자 때문에 이렇게 변해? 당신도 그만 방으로 들어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도 일단 방으로 들어가 있어. 시모는 자기 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지 멀거니 아들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남편이 저를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팍 닫아버렸어요. 남편이 시모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지 고함 소리와 함께 소란스러웠어요. 곧이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제야 제대로 남편 역할을 해주는구나 싶었죠. 덕분에 설날 명절에도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지방으로 여행도 가봤네요. 혼자 그 많은 전 부치고 음식하느라 명절 때면 기름에 찌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과 호텔에서 맛있는 밥 먹으며 바다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답니다. 역시나 가장 좋은 건 시모와 동서를 안 본다는 거였어요. 시모랑 동서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안정이 된 게 느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 인별그램 계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팔로워가 점점 많이 늘더니 조회수가 급속도로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생활용품이나 가전회사에서 저에게 스폰서 제안이나 광고 요청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잠들고 밤을 새서까지 영상을 구상하고 찍고 편집해서 최선을 다해 제 일을 해나갔고요. 생각지도 못한 액수의 금액을 받게 되었죠. 여보, 이 광고 하나 영상 올렸다고 300만 원을 받았어. 진짜 이게 꿈인가 싶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게 진짜야? 나는 한 달에 버는 걸 당신은 한 번에 벌었네. 이래서 다들 인플루언서인가 그거 하려고 안달인가 봐. 그런 대단한 사람이 우리 와이프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당신 진짜 대단해.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가장 감사하는 건 바로 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어요. 시모와 동서는 저를 돈도 못 버는 살림하는 식충이 취급을 했지만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의 살림 솜씨를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시모한테 상처받았던 마음이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댓글에 치유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떨 때는 감동적인 댓글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점점 광고 영상을 많이 찍게 되면서 제 얼굴도 노출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외모에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머리도 하고 피부 관리도 꾸준히 받고 옷도 명품으로 사서 입으면서 제 자신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갔어요. 아이들에게 개인 교습을 시켜주고 남편의 10년 된 자동차도 바꿔주고 저축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도 신기하게 돈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시모와 연락을 끊은 지 1년 정도 지났답니다. 제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어서 가족끼리 좋은 레스토랑에서 자축 파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내 수입을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는데 10만 명 넘은 기념으로 말해줄게. 그동안 나 영상 찍을 동안 애들도 잘 봐주고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와이프님이 차도 사주시고 나보다 돈 잘 버는데 왜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당신이 진짜 고생 많았어. 진짜 대단해. 한 달에 광고에 따라서 수입은 좀 다른데 대충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2천 정도야. 남편이 충격을 받았는지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더군요. 그게 정말이야? 당신 진짜 대단하단 말밖에 안 나온다. 내 연봉의 몇 배야? 나 그만두고 당신 매니저나 할까? 으이그 장난치기는. 혹시라도 회사 관두기만 해. 그나저나 이제 곧 당신 어머니 생신 아니야? 내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대접한다고 전해. 진짜야? 이제 다시 왕래하고 지내려고? 며칠이었지? 당일로 약속 잡으면 되지? 다시 연락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설레발 치지 말고 그냥 생일 전 주말로 잡아. 비싼 데니까 오든지 말든지 당사자들이 결정하라고 하고 시간은 내가 다시 알려줄게. 남편을 통해서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고 우리 가족은 당일날 미리 가서 룸에 앉아 있었어요. 서울에서도 예약하기 힘들다고 손꼽히는 호텔 안의 레스토랑이라 동서라면 내키지 않아도 무조건 올 것 같다는 예상을 했답니다. 동서 정도라면 1년 전엔 예약해야 원하는 날짜로 예약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동선의 가족과 시부모가 동시에 들어오더라고요. 시부모는 고급진 분위기에 좀 놀란 듯 보였어요. 동서는 입을 삐죽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흠칫하더니만 곧 비꼬는 말투로 입을 놀렸죠. 1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만 이런 데는 어떻게 알고 올 생각을 했대요? 아하, 이제 알겠네. 뭐 복수라도 하려고 1년 전에 여기 예약해놓은 거죠? 보통 예약하기 힘든 데긴 한데 여기 대표님하고 인연이 좀 있어서 예약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어.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 그랬지. 말도 안 돼. 형님이 여기 대표를 어떻게 알아요?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인사 아니에요? 그동안 거짓말 많이 늘었네요. 옷도 보니까 명품 짝퉁으로 쫙 빼입고 오고. 그런다고 호박이 수박되고 짝퉁이 명품으로 보이는 줄 알아요? 그래? 그렇게 신경 써서 입은 건 아닌데 동서 눈에 이쁘게 보였나 보네. 고마워. 예전 같으면 가시돋친 동서의 말에 발끈하거나 상처를 받았을 텐데 참 이상하게도
오히려 빽빽대는 동서가 귀여워 보였답니다. 제 자신조차도 저의 이런 심경 변화가 놀라웠어요. 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여유가 생기니까 진짜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더라고요. 동서야말로 그런 제 반응에 더 발끈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참나, 1년 동안 형님 대신 명절 음식에 제사 음식 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사람이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내가 명절 음식까지 해야 되냐고요. 어머님이랑 동서가 그러지 않았어? 돈 못 벌면 몸으로 때우는 거라고. 동서가 나보다 덜 버니까 당연히 동서가 해야지. 안 그래? 형님이 나보다 돈을 더 벌게 됐다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평생 월 200도 못 벌던 사람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니죠? 동서가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이에 질세라 시모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구나. 이런 비싼 데에서 내 생일도 챙긴다니. 그동안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네 성의를 생각해서 오늘 오긴 왔다만 이걸로 끝은 아니다. 밥 먹고 집으로 가서 제대로 무릎 꿇고 빌어라. 1년 만에 시모의 째지는 목소리와 저를 노려보는 눈빛을 보니 예전에 제가 생각나 울컥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시원한 복수를 위해 말을 아꼈답니다. 그때 레스토랑의 대표님이 룸으로 들어왔죠. 미니 씨, 저번 주에 만나고 또 뵙네요. 집사람이 미니 씨가 가족 모임 한다고 꼭 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아주 애 많이 썼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일주일 전이라 사실 기대 안 하고 말씀드려봤거든요. 미니 씨 같이 유명한 분이 오시는데 당연히 환영입니다. 제가 신경 써서 서비스로 디저트도 마련해 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아니, 유명한 사람이라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진짜 그 방송에 나왔던 대표님은 맞아요? 우리 형님을 어떻게 알아요? 동서가 아주 핏대를 세우면서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대표님이 당황해서 말을 이어갔죠. 가족이시라면서 미니 씨가 무슨 분인지 모른다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유명한 인플루언서 송이맘을 몰라요? 송이맘?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지금 그게 형님이라는 말이에요? 동서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을 해보더군요. 역시 살림과는 담쌓고 살아서 그런지 제가 활동하는 분야는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 짜릿한 복수의 날을 위해서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10만 팔로워를 가진 송이맘의 얼굴이 저라는 걸 확인한 동서의 얼굴이 보기 좋게 일그러졌답니다. 왜 그래, 동서? 얼굴이 푸르댕댕한 게 아직 뭐 먹지도 않았는데 꼭 체한 것 같네. 괜찮아? 아니, 형님이 진짜 이 송이맘이랑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요? 동서가 소셜 네트워크는 인생 낭비라고 나한테 홈게시할 때도 이미 하고 있었지? 근데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보니까 꼴랑 연봉 6천만 원 받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사는 동서야말로 인생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동서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머리 굴려대던 시모가 나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더군요. 그러니까 그네가 요즘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 유튜버인가? 뭐 그런 거란 말이야? 이건 유튜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돈을 잘 번다 이거지? 얼마나 많이 버는데? 얘, 옆에 앉아서 얘기 좀 들어보자. 동서는 내가 얼마 정도 벌 것 같아? 연봉 6천이면 한 달에 얼마지? 꼴랑 500도 안 되네? 어머머, 그럼 네가 그거보다 더 많이 번다는 거니? 어쩐지 얘가 집에서 워낙 살림을 꼼꼼하게 잘한다 했더니 그런 거에 타고난 거였네. 안 그래도 내가 그네 집에 가보면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던지 혼자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시모가 어느새 제 옆에 착 붙어 앉아서
싱글싱글 웃고 있는데 진짜 역겹더라고요. 백년 묵은 여우같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 꼴이라니. 나이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취해도 되는 건가요? 하긴 동서는 한 달에 500 정도 벌어서 명품 같은 거 자주 살 수는 없겠다. 생일 때나 마음 먹고 한 개 할부로 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옷이 진짠지 짝퉁인지 구별도 못하지. 이 가방은 로고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예 전혀 몰랐겠다. 명품 보는 안목 좀 키워야겠다, 동서.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지 동서는 제 말에 대꾸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고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 게 얼마나 통쾌하던지. 진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제가 살림을 잘한다고 생각했다니 진짜 놀랐네요. 처음 듣는 말인데 말이죠. 맨날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무시했잖아요. 근데 내 영상이랑 글을 좋아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월에 1000에서 2000은 꾸준히 버네요. 거기다 여기 대표님처럼 좋은 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요. 뭐? 2000? 진짜 한 달에 2000을 번단 말이야? 세상이 진짜 요지경이네. 일을 안 하고 그렇게 많이 번단 말이야? 우리 맏며느리가 아주 성공했네. 성공했어. 경사났네, 경사났어. 시모가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아주 어깨춤이라도 출 기세였어요. 그 꼴을 보니 앞으로 보게 될 시모의 표정이 어떨지 아주 기대가 되더라고요. 나는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 뭐 하나를 해도 아주 꼼꼼하게 잘하고 그러잖니.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로 다 풀어보자. 내가 너한테 모진 소리를 한 거는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결국엔 이렇게 잘 됐잖아. 거기에 내 공도 있는 거다. 그럼요. 어머니 역할이 아주 컸죠. 일이 안 풀리거나 힘들 때마다 어머니랑 동서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거든요. 꼭 잘 돼서 두 사람이 환장하는 꼴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얘 큰애야. 무섭게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앞으로 너한테 아주 충성을 하면서 자라마.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도와주마. 그리고 둘째 너도 형님한테 싸가지 없게 대한 거 얼른 사과하지 못해? 앞으로도 명절이며 제사며 음식은 다 네가 해라. 네 형님같이 큰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에서 되겠어?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얼만데 어떻게 그렇게 돌변을 하세요? 제가 왜 명절 음식을 해요? 이 집구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며느리가 무슨 봉인 줄 아나. 저도 형님처럼 안 보고 살면 그만이고요. 저도 편해요. 아님 이참에 아예 이혼해버릴까 봐요. 어차피 인간 버는 대로 족족 써서 모은 돈도 없다고요.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속을 누가 알아? 아니 이게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디서 큰 소리야? 얘 큰애야. 이런 싸가지 없는 애는 그러려니 해라. 저런 애 안 보고 살면 그만 아니니? 그치? 시모는 어떻게든 저를 붙잡으려고 아주 애원을 하더라고요. 동서는 저한테 지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력한 한 방을 날려줬죠. 난 당신들 다시 볼 생각 죽어도 없거든요. 아, 그리고 동서가 죽기 전에 살아보고 싶다던 그 아파트 있잖아. 우리 거기 자가로 사서 나 거기 살아. 우리 사이에 직접 초대는 좀 그렇고 내 계정에 집 사진도 많이 올리니까 보고 싶으면 거기서 보던가. 말도 안 돼. 거기가 얼마나 비싼 데인데 나도 아니고 감히 형님이 살 수가 있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네. 형님이 나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대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이건 진짜 사기야, 사기. 그러게 말이야. 세상이 참 재미있더라고. 근데 나도 동서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어. 동서는 이 분야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과연 동서가 나처럼 해서 돈을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을지 모르겠네. 동서가 얼마나 분한지 눈물까지 보이는 것 같더군요. 제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시모가 화들짝 일어나 제 손을 부여잡고 불쌍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 맏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잘 안다. 이 못난 시엠이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한 가족으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마. 놀랍게도 시모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두 손까지 싹싹 빌기 시작했답니다. 그걸 본 남편도 너무 놀란 표정이었고 아이들 보기에도 좋지 않아 저는 이만 이 자리를 파야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그쪽한테 10수년 동안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데 그까짓 입 발린 소리로 용서가 되겠어요? 그냥 난 우리 가족이랑만 잘 살 테니까 괜히 아들한테 연락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저는 애들을 챙겨서 나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러자 동서도 제 손을 덥석 잡고 울먹거리기까지 했죠. 형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제가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면서 잘할게요. 그만 노여움 푸세요. 네?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난 너한테 당한 모욕들만 생각하면 이대로 끝내는 것도 아쉬울 정도야. 근데 이제 너 같은 건 전혀 내 인생의 손톱의 때만큼도 영향을 못 준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우리가 같이 밥 먹을 사이는 아니잖아? 내가 이미 계산 다 했으니까 디저트까지 맛있게 먹고 가. 네가 여기 또 언제 와보겠어? 저는 그렇게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와버렸답니다. 나중에 대표님한테 듣기로는 역시나 디저트까지 싹싹 긁어먹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다시 한번 시모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남편은 시모의 연락을 칼같이 차단하고 있답니다. 동서는 제 계정을 자주 보는지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우리 형님 최고라는 둥 기가 막힌 댓글을 달고 매일같이 잘못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물론 보지 않고 다 지워버렸죠. 그러던 중에 동서 회사에서 저한테 같이 제품 홍보를 해달라는 제안이 왔더라고요. 좀 유치하긴 했지만 그 회사 영업팀의 최혜주라는 여자 때문에 어렵다고 해버렸네요. 대기업은 평판 같은 게 좀 중요하다면서요. 결국 홍보팀에서 말이 흘러나가서 동서한테 전해졌던 모양이에요. 염치도 없이 저한테 수도 없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남편한테까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옆에서 듣는데 동서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친절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형님, 한 번만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딱 한 번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꼴이 가짜나서 전화를 받아봤어요. 얼마나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요. 형님, 이제 추석인데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음식 다 할 테니까 이제 그만 화 푸시고 왕래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제가 형님 댁으로 명절 인사 갈게요. 형님 드리려고 엄청 비싼 한우 세트도 사놨어요. 내 계정에 하루에 몇 번씩이나 들어와서 염탐하던데 아직 몰랐어? 나 한우 세트 이번에 대여섯 개 선물로 받은 사진 올렸거든. 그거 그쪽이나 먹어. 형님, 아무리 미워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형님한테 사과를 하고 싶어도 만나줘야 하죠. 제가 메시지도 엄청 보내는데 답도 없으시고 진짜 서운해요, 형님. 그리고 우리 회사에다가 혹시 제 얘기하셨어요? 그건 또 뭔 말이래? 네가 나한테 준 수모가 고작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다 괜찮아질 일이야? 참 낯짝도 두껍다. 이제 곧 인사고과 있는데 회사에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와서요. 제가 형님 남편이랑 바람이 났다느니 제가 고등학생 때 형님 왕따를 시켰다느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너무 기가 막히죠. 아무래도 형님이 우리 회사랑 같이 일을 좀 해주시고 해명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니지? 그동안 너 잘난 맛에 살았는지 몰라도 앞으론 좀 너도 당해봐.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너 망하라고 평생 고자 지내줄 테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이후로 그쪽 인간들과 연락한 적은 없어요. 동서에 대한 소문하고 그동안 회사에서 해왔던 싸가지 없는 행실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던 승진도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제 인별그램 계정 잘 운영하면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제가 이제 가장이라면서 매일 가장님이라고 부르며 장난치듯이 떠받들어주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영상 하나 올리면 큰 돈을 주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는 건지 불안하기도 하고 이상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이젠 많이 익숙해졌고 소속사도 생겨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시모는 어떻게든 제 덕 좀 보려고 남편을 볶아대는 것 같은데 묵묵히 자기 엄마의 폐악질을 다 받아내고 있는 남편한테 새삼스레 미안해지네요. 그래도 저는 절대 시모와 동서와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저한테 운이 엄청 좋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질투 섞인 비아냥을 보낼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잘하는 일을 찾아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즐겁답니다. 여러분도 대단한 게 아니어도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나은 점이 있을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